안녕하세요. 오늘 그림의 주인공은 보시다시피 현대 그랜저입니다. 그랜저는 1986년 처음 등장한 뒤 지금 6세대 모델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준대형 승용차죠. 그림의 구도는 약간 높은 시점에서 내려다보는 정측면으로 잡았습니다. 보통 때 차를 바라보는 눈높이와는 조금 달라서 구도를 잡는 초기부터 좌우 반전을 반복하면서 어색하지 않도록 라인을 정리해 나갔는데요. 각진 디자인이어서 이렇게 그려도 좀 쉽지 않을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갈아엎고 다시 그릴까 하기도 했었을 만큼 이상하게 뭔가 자꾸 어색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컨디션을 좀 타는 편인데 이번 그랜저 그림은 초반 컨디션이 그리 좋지 않아서 초기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엔 좀 오기가 생겨서 그냥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가면서 라인을 잡아봤습니다. 그랜저는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정말 부유층만 탈 수 있는 최고급 승용차였고 세대를 지나면서 점차 성공한 중산층의 패밀리카로 자리를 잡았죠. 그랜저가 처음 등장하기 전 현대자동차의 최고급 승용차는 독일 포드에서 도입한 그라나다였고 또 그 이전에는 포드 20M이었습니다. 포드 20M과 그라나다에 대해서도 나중에 언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포드 20M 시절에는 라이벌이 신진 크라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요타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신진과의 제휴를 갑자기 끊어버렸고 신진 자동차는 새로운 제휴선인 GM과 50대 50으로 합작해서 GMK를 설립했죠. GMK는 처음 승용차 라인업으로 호주 홀덴에서 들여온 시보레 1700과 독일 오펠에서 들여온 레코드를 출시했습니다. 시보레 1700은 신차 효과 이후 판매가 저조했지만 레코드는 고급차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포드 20M은 73년 1월까지 생산이 되었는데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6기통 승용차의 생산이 금지되면서 후속 모델 없이 단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드 20M이 사라지자 1.9리터 엔진을 탑재한 GMK의 레코드가 고급 승용차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죠. 1.6리터급인 현대의 코티나 시리즈에 비해 차체도 크고 배기량도 넉넉한 레코드는 기업 총수나 장관급 등 소위 사회 지도층이 타는 차로 국내 최고급 차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고 이는 대우 로얄 시리즈로 이어졌습니다. 6기통 승용차 생산이 다시 허용된 것은 1978년 7월이었고 그라나다는 같은 해 10월부터 시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부터는 다른 6기통 고급 승용차인 푸조 604가 기아 산업을 통해 국내 조립 생산이 되었죠. 푸조 604는 81년 발효된 자동차 산업 합리화 조치로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판매 대수도 400대가 채 되지 않을 만큼 적었던 데다 생산 기간도 짧아서 이 차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죠. 푸조 604가 사라진 뒤 그라나다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급 승용차의 지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국민 소득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며 고급 승용차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고 상공부는 1987년부터 승용차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여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가 고급차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라나다의 가격을 낮추는 것, 두 번째는 그라나다의 셰시를 바탕으로 고유 모델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쯔비시와 협업하는 것이었죠. 당시 그라나다는 국산화율이 낮아서 정부에서 이 차를 수입차로 간주했기 때문에 차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높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를 통해 부품 국산화율을 60% 이상으로 올릴 경우 차값 인하가 가능했지만 아무래도 구형이 되어가는 모델에 그런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스텔라를 개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라나다의 셰시를 바탕으로 이탈 디자인의 설계를 의뢰해 고유 모델 대형차를 만드는 것에 대해 타당성을 확인하던 중 미쯔비시와 손을 잡고 새로운 고급 승용차를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미쯔비시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자동차 양산을 시작한 회사지만 사실상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동차 사업부로 머물면서 고급차보다는 실용차 중심으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동차 부문이 아니라 별도 자회사로 미쯔비시 모터스가 분리된 것이 1970년이었죠.
미쓰비시의 기암급 모델은 1964년 데뷔한 데보네어였는데요. 80년대까지 별다른 모델 체인지 없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미쓰비시는 토요타 크라운, 닛산 세드릭 같은 내수형 고급 승용차와 견줄 만한 신차를 개발하고자 했고, 현대자동차도 고급 승용차가 필요하던 시점이었기에 양자 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졌습니다. 포니와 엑셀을 개발하던 과정에서는 로열티를 주고 기술을 사오는 확실한 가불관계였으나, 그랜저는 미쓰비시와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부품업체들이 미쓰비시에 납품을 하는 계기도 마련되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한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미쓰비시 데보네어는 일본 내수 시장에서 그리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만, 현대 그랜저는 대한민국에서 고급차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존재가 되었죠. 그랜저가 처음 등장하기 전까지 중형 및 고급차는 대우자동차가 확고한 우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라나다는 웬만한 부유층도 구입과 유지가 어려운 넘사벽급이었지만, 대우 로얄 슈퍼살론 같은 차들은 사장님들이나 대기업 임원급, 고위 공무원들이 애용하는 차였죠. 고급차 시장에서 대우의 우위를 단번에 뒤집어 버린 것이 바로 그랜저였습니다. MPI 엔진과 크루즈 컨트롤, 풀 오토 에어컨 등 당시 첨단 장비가 많이 적용되었으면서도 그라나다보다 가격도 좀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2.0리터 4기통 엔진과 수동 5단 변속기만 적용되었으나 87년에는 2.4리터 엔진과 전자식 4단 자동 변속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랜저는 당대 최고급 승용차이자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전자제어 방식으로 넘어가는 시대를 이끈 모델이기도 합니다. 러프 스케치를 마치고 라인을 정리한 뒤에 이제 채색을 하면서는 색상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보통 그랜저는 검정색이 제일 많습니다만, 이번에는 진회색으로 그려봤습니다. 빛은 역광을 받는 것으로 해서 지붕과 본네트에 따뜻한 색감을 주고, 측면부에 그림자 지는 부분은 차가운 색감이 돌도록 했습니다. 그랜저 같은 고급차들은 크롬이 많이 적용되어서 디테일한 부분을 채색할 때 신경 쓸 곳이 많습니다. 요즘 차들과는 다르게 범퍼가 많이 돌출된 형상이어서 범퍼 위쪽에 헤드라이트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반사된 상이 맺히는데, 이 부분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랜저 초기형은 백밀러가 검은색에 크롬 인서트가 들어간 방식이었는데, 지금 보는 각도에서는 표현이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휠은 32스포크의 독특한 디자인이었는데 꽤 고급스럽고 차와 잘 어울립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랜저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고유 모델 중형차인 소나타를 개발하여 고급차뿐만 아니라 중형차 시장에서도 대우자동차를 확실히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2세대 모델인 뉴그랜저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죠. 뉴그랜저는 다양한 세부 모델을 갖추어 선택의 폭이 넓었고, 나중에는 파생된 상위 고급차인 다이너스티를 낳았습니다. 다이너스티가 출시되면서 최고급 차의 지위를 넘겨준 그랜저는 3세대인 XG부터는 성공한 중산층의 상징 같은 차로 포지셔닝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며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의 헤리티지 시승 프로그램을 통해서 1세대 그랜저를 동승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인 2021년 1월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승만 진행하고 있어서 헤리티지 시승은 예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헤리티지 시승도 다시 열리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갓그랜저라고도 불리는 1세대 그랜저를 그리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